오늘 사연은 35년 전 놀이터에서 사라진 딸을 다시 만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창동 단풍길을 따라 올라가던 그날, 아버지는 우연히 며느리의 집 주방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여인의 손목에는 희미한 흉터, 그리고 사라진 딸만이 가지고 있던 국화 문양 팔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35년의 진실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윤호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창동으로 올라가는 길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아들 민재의 처가에서 여는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사동강 회장이 새로 지은 별장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정중한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박윤호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그가 40년 전 세운 태평제약은 이제 업계 3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는 딸을 잃었습니다. 당시 3살이던 지은이가 집 앞 놀이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10분만 한눈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색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년 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박윤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살아갈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현관에서 며느리 강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우아한 말투, 빈틈없는 예의.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박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추운데 안에서 기다리지 그랬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실에는 사동강 회장 내외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박윤호는 예의를 지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회장님, 서재를 보여드릴까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윤호는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박윤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년아, 접시 하나를 제대로 못 닦아?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박윤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쓰러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박윤호는 3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눈매였습니다. 자신의 광대뼈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의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국화 문양 은팔찌를 채웠던 자리였습니다. 박윤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그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 3살 지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왼손에 작은 은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국화 문양이 새겨진 특별한 팔찌였습니다. 상우.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상우는 3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른 시간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강서현 며느리 집에 가정부를 알아봐주게. 이름, 나이, 출신 배경 모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상우는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한상우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39세입니다. 충북 영동 고아원 출신이고요. 기록에 따르면 1990년 가을 5살 무렵 경찰에 보호되어 고아원에 입소했다고 합니다. 박윤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0년 가을, 지은이가 사라진 때였습니다. 출생 기록은요? 없습니다. 당시 아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부터 받았다고 하고요.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주소는 며느님 댁 지하에 기거한다고 합니다. 박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 집 지하. 그곳에서 그 여자는 무슨 삶을 살고 있을까요? 회장님, 혹시... 한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일 수도 있네. 한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습니다. 며느리가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윤호는 다시 사돈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명절 선물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어머, 아버님께서 직접 오시다니요. 서연이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서. 박윤호는 애써 무심한 척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분이 계신가 보군. 네, 요즘 일손이 모자라서요. 서연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번 인사나 드려야겠어. 박윤호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용인일 뿐이에요. 그래도 사람인데. 박윤호는 서연을 지나쳐 주방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손등에 멍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 같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오. 수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윤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눈이었습니다. 슬프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수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상우가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가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머리카락을 입수했습니다. 내일 검사소에 보내겠습니다. 박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한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치율 99.9%입니다. 따님이 맞습니다. 박윤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5년 만이었습니다.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며느리의 집 지하에서 학대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장 데려와야 합니다. 회장님, 서두르면 안 됩니다. 강서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상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박윤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를 불러. 그는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는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자는 오랫동안 가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부르신 겁니까? 내 집 가정부 말일세.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여자를 학대하면 안 돼. 아버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여자는 박윤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한상우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박윤호는 며느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정부가 어디 갔소? 갑자기 그만뒀어요. 아버님께서 그날 다녀가신 후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오. 저도 몰라요. 일용직 노동자였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윤호는 알았습니다. 서연이 수진을 어딘가에 숨겼습니다. 민재를 바꿔주시오. 남편은 출장 갔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윤호는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딸이었습니다.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하시죠. 한상우가 제안했습니다. 박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숨길 거야. 다른 방법이 필요해. 회장님, 제가 며느님 주변을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한상우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님이 일주일에 2번 가평 쪽으로 향합니다. 매번 홀로 차를 몰고 갑니다. 가평? 네. 한적한 산속입니다. 건물은 오래된 펜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하지 않습니다. 박윤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따라가세. 한상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미행했습니다. 그녀는 가평의 외딴 펜션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후 나왔습니다. 손에 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했습니다. 음식물과 생필품을 가져갔습니다. 거기 수진이가 있군. 박윤호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한상우가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안 돼. 그 사이 딸을 해칠 수도 있어. 그들은 밤에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불빛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박윤호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박윤호는 소리쳤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윤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야 아빠야 지은아. 침묵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아니야. 넌 박지은이야. 내 딸이야. 한상우가 철문을 뜯었습니다.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옷은 더러웠습니다. 박윤호는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내 아버지야. 아니에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 없어요. 35년 전 넌 놀이터에서 유괴당했어. 국화 문양 은팔찌를 차고 있었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내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왼쪽 손목에 흉터 있잖니. 거기 팔찌가 있었어. 수진은 손목을 만졌습니다. 희미한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5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박윤호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님. 아니, 박 회장님. 서연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딸을 미끼로 회사를 넘겨받을 생각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졌네요. 뭐라고? 놀라셨어요? 전 35년 전 유괴범의 딸입니다. 우연히 이수진이 박 회장 딸인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박민재에게 접근했어요. 결혼했고요. 회사를 손에 넣으려던 참이었는데 서연이 웃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여기 가둬둘 수밖에 없겠네요. 영원히.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박윤호는 수진을 뒤로 밀었습니다. 상우, 경찰에 연락했나? 네, 이미 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서연과 공범들은 체포됐습니다. 박윤호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박윤호는 알았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수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박윤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를 보세요? 내가 예쁘구나. 박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별로 예쁘지 않아요. 내 엄마를 닮았어. 엄마도 참 예뻤지.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박윤호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했지. 수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저 사람의 딸인가요? 그럼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한상우가 DNA 검사 결과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수지는 오랫동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혼자였어요. 이제는 아니야. 그날부터 박윤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태어나던 날, 첫 생일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모습, 사라지던 그날의 공포와 절망.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로는 울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왜 널 원망해야 하니? 제가 사라져서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박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지켜주지 못한 거지. 하지만 지은아. 박윤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퇴원했습니다. 박윤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평창동 한옥이었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방은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국화를 좋아했어. 그래서 매년 심어. 수지는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예뻐요. 그래, 예쁘지. 박윤호는 옆에 섰습니다. 부녀는 함께 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아니 누나.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저도 누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연과 공범들은 유괴, 감금,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윤호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진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박지은입니다. 박윤호 회장님의 딸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윤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연은 징역 15년, 공범들은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박윤호는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아버지. 수진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박윤호는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박윤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민재도 합류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윤호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퇴하려고. 예. 이제 나이도 있고 내가 잘 이끌어갈 거라 믿어. 민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박윤호는 평생 회사에 매달렸습니다. 은퇴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박윤호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밥을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회사를.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한 거야. 박윤호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달 후 박윤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재가 새 회장이 됐습니다. 언론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윤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지은과 함께 가평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정원에 국화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어느 날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저도요. 지은은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지은이 말했습니다. 무슨 공부? 사회복지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박윤호는 기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원해 줄게. 지은은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동기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박윤호는 딸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지은이 학사모를 쓰고 웃었습니다. 박윤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구나.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은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국화를 놓았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돌아왔어. 박윤호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 지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박지은은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동보호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8살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이는 울었습니다. 지은도 함께 울었습니다. 퇴근 후 지은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평창동 한옥이었습니다. 박윤호가 마당에서 국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온돌방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아이 하나를 새 가정에 보냈어요. 잘 됐구나. 입양 가족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윤호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지.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강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박윤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강했던 거지. 다음 주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요즘 회사를 잘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혁신적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누나,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민재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열어보니 은팔찌였습니다. 국화 문양이 새겨진 팔찌였습니다. 이게 누나가 어렸을 때 차던 팔찌요. 경찰이 증거로 보관하고 있었대요. 이제 돌려준다고 해서 받아왔어요. 지은은 팔찌를 만졌습니다. 35년 전의 물건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죠? 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지은은 팔찌를 왼손에 찼습니다. 흉터 위에 다시 팔찌가 놓였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였던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재. 저야말로 감사해요, 누나. 누나가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민재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박윤호가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너 먹이려고 연습했지. 그럼 앞으로도 자주 해주세요. 그래야지. 식사 후 민재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누나 다음 주에 제주도 어때요? 셋이서 여행 갈까요? 좋지. 박윤호가 즉답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았습니다.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해변에 앉아 일몰을 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불렀습니다. 응? 제가 아버지의 딸이 돼서 행복해요. 박윤호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내가 내 딸이어서 행복해. 35년이 걸렸지만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그래, 만났지. 늦었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민재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누나를 만나서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박윤호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은이와 민재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35년을 기다렸다. 절망했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지은이가 돌아왔다.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지은이 엄마. 당신이 보고 있다면 안심하세요. 우리 딸이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을 닮아 착하고 강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됐어요. 늦었지만 도착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35년을 걸려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뜨겁고 진실합니다. 이제 나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박윤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국화가 달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려고요. 이수진에서 박지은으로. 박윤호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제 제 진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39년 동안 익숙한 이름인데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박지은으로. 박윤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구청에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새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이름 박지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지은은 주민등록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박지은이네요. 그래, 이제 진짜야. 두 사람은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습니다. 국화를 놓았습니다. 엄마, 저 박지은이에요. 정식으로 박지은이에요. 지은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35년 걸렸지만 다시 딸이 됐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박윤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소.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 꽃잎이 날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지은은 자신의 방에 앉았습니다. 온돌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국화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35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박지은이었습니다. 박윤호의 딸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지은아, 차 마시자. 네, 지금 갈게요.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라졌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다시 만난 순간은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석 사연이었습니다.